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형 분류와 선형 회귀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가지 팁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러닝 레이트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어떤 방향으로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 즉 데이터 정교화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캐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트레인과 테스트를 잘 핸들링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란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로스 함수가 있었습니다. 2차 선형 2차 곡선으로 되어 있는 선형 아니고요. 2차 곡선으로 되어 있는 로스 펑션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내가 다음번 스텝을 이렇게 얼마큼씩 점프를 할 건지, 즉 주변 탐색을 하기 위해 보폭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그 보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파라미터, 즉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러닝 레이트가 값이 크게 설정이 되면요. 여러분의 그 탐색 영역에 대한 점프를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러닝 레이트가 작게 되면요. 보폭이 아마도 이렇게 탐색을 좀 더 조밀조밀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클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단점이죠. 그래서 보통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로스가요. NAN이 뜨게 될 겁니다. 즉 이상한 문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발산했다. 혹시 INF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피니티 무한대가 되었다. 요런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여러분들의 에러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러닝 레이트가 크면 이와 같이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느냐? 간단합니다. 즉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로 수렴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스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아까 이쪽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정도 적당한 스텝이면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션 한 100번 만에 수렴할 거를 너무 작은가 이게 러닝 레이트 값을 0.1이라고 설정했을 때였는데 이쪽 러닝 레이트를 교수님이 0.00001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너무 작은 거죠.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래서요, 우리는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게 실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실험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적절한 녀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빠른 수렴을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 즉 최대한 작은 위치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요. 스텝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핑퐁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핑퐁되는 경우 수는 결국 여기에 도착하지 못하고 내가 설정한 러닝 레이트는 최소값이 이렇게
이게 코스트잖아요. 코스트가 항상 이 정도 유지하는 W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보통 학습이 되어가는 중간중간에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감소를 시켜요. 즉 러닝 레이트가 처음에는 0.1이었다가 다음에는 0.01이었다가 다음은 0.0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값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시간 혹은 이터레이션에 따라 실제로 러닝 레이트 값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스케줄러는요,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함수, 파이토치 함수 안에도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위한 스케줄러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러닝 레이트를 위한 스케줄러를 한번 써보시면 좀 더 학습을 할 때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험적 파라미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렸던 이 W에 대한 코스트 함수는 이쁘게 이렇게 그려졌죠? 1D에서 그렸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W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상황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뭐 좀 더 3차원적으로 그리면 이게 코스트가 되고요. 이게 W1, W2가 돼서 뭐 교수님 그림 실력이 영 없지만 이런 볼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거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지금 요와 같이 그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W1과 W2에 대해서 정방 원이 그려지고 있죠. 즉 W1과 W2의 크기가 매우 비슷한 형태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그 SGD와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영역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요, x1, x2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스케일이 다릅니다. y는 답이니까요. 클래스 뭐 00, 11, 2라고 보면 되는데 주어진 데이터 x1에 대한 특성, attribute 특징이라고 하는 게 x2 특징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값의 레인지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W1과 W2가 근본적으로 스케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W2가 크니까 W2가 끄니까 W2가 아무래도 레인지가 작고 W1이 X 값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레인지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정방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 비정방원으로 구성되어진 탐색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문제를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 많이 탐색을 훨씬 더 점프를 많이 해서 좀 더 진동하거나 오버슈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진동하게 되는데요. 좀 더 조밀조밀한 영역을 탐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러닝 레이트는 W1과 W2에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중치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W1은 W2에 비해서 값이 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곱해지는 값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정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형시켜 줘야 됩니다. 가장 나이브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론은 제로센트로이드 노멀라이즈 방법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가
센터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녀석을 이렇게 평균값이 좌표계의 원점에 오도록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좌표계 각 축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스케일이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크기로 맞추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바로 노멀라이즈드 데이터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요, 평균값이 원점에 있고 각 좌표계의 스케일이 동일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요, 이렇게 정교화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데이터로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밀조밀 오밀오밀하게 탐색을 잘 하면서 수렴할 수 있는 값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러닝 레이트가 무엇인지,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방금 앞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것이 데이터의 정규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개념은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버피팅이란 무엇이냐? 자,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케글 문제를 풀 때 데이터 기억하시나요? 데이터는요, 트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을 학습할 때는 트레인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은 정답을 알 수 없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모델이 얼마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사했었습니다. 자, 모델이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표현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학습 데이터라고 볼게요.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만 보면 사실요, 이 오버피팅 모델이 아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이와 같은 그 잘못 오분류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예를 들어서 80% 정도로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위에 왼쪽에 있는 모델이 좀 더 좋은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오버피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테스트 데이터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항상 학습 데이터에서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 성능 역시도 동일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를 스플릿할 때,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냐면요, 데이터를 일단 모읍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이거 학습, 이거 테스트 용으로 써야겠다라고 일반적으로 나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경향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도 플러스는 이쪽에 모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데이터는 이쪽에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오버피팅 모델의 경우 이렇게 오버피팅 모델의 경우 오히려 과도하게 학습 데이터만 잘 분류하려고 표현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경향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분류를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서만 성능이 좋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성능이 좋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 상황을 바로 모델이 오버피팅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버피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분명히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모델을 잘 학습되고 있는지 정확도를 찍어볼 겁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높은데요.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나쁘다라고 하면 바로 모델이 오버피팅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요, 여러분. 학습 데이터와 성능과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이 거의 유사할 때입니다. 유사할 때. 즉 이런 케이스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잘 나누어 두었고 그리고 내 모델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유사하게 나왔다. 즉 나의 모델은 잘 학습되었고 좋은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학습 과정에서 오버피팅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됩니다, 여러분.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모델은 사실 몇몇 오류 상황을 잘 맞추려고 하기보다 데이터의 분포, 디스트리뷰션, 여러분들이 확률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혹은 이 피처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데이터 x1, x2, x3 이런 것들인데요. 이 피처를 분석해서 리던던트한 피처, 즉 의미 없는 혹은 정답을 내는데 불필요한 피처들을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어렵죠.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x1과 x2의 상관관계가 더 높고 x1과 x5의 상관관계가 없고 이런 유의미한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프리프로세싱을 진행하시곤 합니다. 이런 프리프로세싱은 다시 수업 뒷부분에서 논의할 시간을 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째 좀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개념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자, 밑에는요. 로스 펑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로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요와 같이 텀을 붙여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시켰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볼게요.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W가 너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W가 너무 크게 설계가 될 경우에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W를 미세 조정해가지고 이 로스의 값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W 자체가 값이 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학습시키는 방향이 W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막기 위해 우리는 수학 수식 뒤에 W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W가 애초에 커지지 않도록 제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을 하나 포함시킨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던 방향에서 W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면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점점 값이 커지면서 전체 로스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W가 작은 방향으로 다시 진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W 자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요 정규와 텀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오버피팅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붙어 있는 요 감마는요, 어느 정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우리가 허용할 건지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정규화를 적게 반영하고 싶으면 뭐 0.001, 크게 반영하고 싶으면 0.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린 얘기를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은다, 혹은 피처의 개수를 줄인다, 혹은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를 사용한다. 로스의 정규화가 가장 손쉽고 가장 수학적이고 가장 나이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성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 혹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었어요.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해당 데이터의 값을 분류하거나, 그러니까 클래스 번호를 맞추거나 값 자체를 리그레션해서 추정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에 추정된 값이 실제 정답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를 했었죠. 자, 그 평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학습된 파라미터 W와 B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ML 모델이라고 하는 건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 W와 B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본 적이 없는 데이터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언신 데이터란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적이 없는 데이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터 CVS인가요? CSV인가요? 헷갈리네요. CSV네요. CSV 파일을 만들어 놓고 요 녀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요 녀석으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 겹치는 데이터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양쪽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테스트는 본 적이 없는, 학습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학습하고 올바르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셋이 주어졌는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델이 참 똑똑해요. 영리합니다. 왜 영리하냐? 그냥 아까 오버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을 외워버려요. 네, 진짜로 답을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100% 정확도를 내주죠.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상황,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의 모델이 올바른 예측을 해주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습과 테스트 셋을 나눠서 구분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서로 겹치지 않게 디스조인트하게만 나누면 됩니다. 트레이닝 테스트 혹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얘 트레이닝, 색깔 칠해져 있는 게 트레이닝, 나머지 테스트, 이런 식으로 구축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디스조인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트레인과 테스트에 대해서만 논의가 됐었어요. 밸리데이션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언급한 적도 없었고 실제 여러분이 코딩 가운데 프로그래밍 하면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이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 모델을 평가하고 싶어요.
내 모델이 잘 학습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내 모델을 평가하고 싶다. 근데 이 평가가 의미 있는 평가이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 그냥 학습 데이터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서 내 모델이 잘 학습되고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왜? 테스트는 어차피 정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 모델이 실제로 답을 외워버려서 나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결국 테스트를 했을 때 속임을 당해서 다시 한번 내 학습하는 수고를 거쳐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요. 또 트레인도 디스조인트하게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고 중간중간에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랜덤 샘플링에서 디스조인트하게 나누시면 되고요. 비율은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적절한 비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7대 3 정도 써서 하는 것 같아요. 8대 2 쓰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겠지만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면 요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 슬라이드에서의 핵심은요. 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셋이 별도로 필요한가 였습니다. 밸리데이션 셋이 왜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내 모델을 학습할 때 중간중간에 내 모델이 잘 학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러닝 레이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의 대표적인 정규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버피팅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배웠고요.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항목을 배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 그리고 피처를 줄이는 거, 그리고 로스 식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W를 핸들링하는 거. 그리고 내 모델의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어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학습 과정 중간마다 혹시 내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눈 다음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만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뉴럴 네트워크의 기초를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